나랑 기숙사에 같이 살던 같은 과 동기가 있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유성이었다. 유성이는 소위 말하는 괴담, 오컬트 마니아였다. 그래서 MT 때나 기숙사에서 뒹굴거릴 때면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 적이 많았다. 이 이야기는 유성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하였다. 유성이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다. 유성이는 외동아들인데 시험 기간이 딱 끝난 상태였고 마침 친척 집에 무슨 일이 생겨 부모님이 하루 정도 집을 비우시게 되었다. 그래서 혼자 집에 있기도 심심해서 평소 즐겼던 공포 사이트를 뒤지다가 혼숨, 혼자서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처음엔 그 이야기를 읽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였다. 무서웠던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후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 기이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지켜야 할 금기 사항들도 많네. 그런데 평소 괴담, 오컬트 마니아였던 유성이는 담이 좀 큰 편이라 두려움 속에 호기심이 점점 생기게 되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뭐 하지 말라는 대로만 안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대충 말하자면 규칙과 준비물들은 이러하였다. 준비물로는 손발이 있는 봉제 인형, 인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쌀, 자신의 손톱과 머리카락, 그리고 바늘과 붉은 실, 날붙이가 아닌 날카로운 물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잔 정도의 소금물 또는 술이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 것. 집의 모든 불은 끄을 것. 숨어 있을 때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할 것. 꼭 혼자 있을 때 진행할 것. 인형에게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성이는 준비물도 흔히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주의해야 할 점도 읽어보니 그닥 어려운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형을 찾고 있는데 집에 마땅한 인형이 없었다. 그렇게 유성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던 중 집에 헝겊으로 된 생쥐 인형이 하나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 유성이는 부모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그것을 뜯어서 안에 있는 봉제솜을 모두 빼낸 뒤 그 안에 쌀과 자신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넣고 붉은 실을 이용해 봉합을 하였다. 그리고 숨을 곳을 찾았는데 옷장은 왠지 안에서 안 열릴 것 같아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기로 하고 방문 옆에다 소금물을 한가득 담아서 놓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욕실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날붙이가 아닌 날카로운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집에 대못이 있길래 그것을 준비해놓고 3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고 하였다. 그렇게 3시가 되었고 뭔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준비는 이미 다 해놨으니 준비한 게 아까워서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너의 이름은 찍찍이. 너의 이름은 찍찍이. 너의 이름은 찍찍이. 그렇게 봉제 인형의 이름을 붙여준 뒤 다음 주문을 외웠다고 했다. 첫 번째 술래는 김유성. 첫 번째 술래는 김유성. 첫 번째 술래는 김유성. 하고 외쳤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인형을 세숫대야에 넣고 모든 불을 끄고 TV를 켰다. 너무 무서웠던 유성이는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두었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숫자를 천천히 10까지 세고 있었다고 하였다.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숫자를 천천히 10까지 세고 있는 도중에 계속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중지를 할까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뭔가 더 어떻게 될지 몰라 용기를 내서 마저 숫자를 10까지 세웠다고 하였다. 9, 10. 세숫대야에 담가두었던 인형 앞에까지 가서 찍찍이 찾았다 하고는 대못으로 인형을 정확히 3번 찔렀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다음 주문을 외웠다고 하였다. 이번엔 찍찍이가 술래. 이번엔 찍찍이가 술래. 이번엔 찍찍이가 술래. 라고 말한 뒤 대못을 그 옆에 두고 본인 방에 가서 문을 꽉 잠그고 있었다고 하였다. 물론 창문도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쳤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는 새벽이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고 명랑한 아침마당 비슷한 것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였다. 아이씨, 뭐야.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 아이, 괜히 쫄았네. 역시 사람들이 다 지어내고 떠돌아다니는 얘기일 뿐이네. 라고 말하며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TV 채널이 영화 프로그램으로 확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온 몸에 소름이 확 끼치면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곤 그대로 주저앉아서 숨죽이고 소금물 한 컵을 떠서 입에 가득 머금은 상태로 벌벌 떠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던 그때 영화가 나오던 TV가 갑자기 확 꺼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성이는 너무 무서워서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다가 순간
떠오른 게 있다고 하였다. 근데 이 술래잡기는 언제까지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였다. 그때 유성이가 보았던 사이트 설명엔 언제까지 하는지 써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보통 귀신은 날이 밝으면 사라진다잖아. 근데 핸드폰 시계를 보니 아직 40분 정도밖에 안 지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정도만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20분을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고 하였다. 아무런 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설명에 휴대폰은 무음 상태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성이는 친구인가 싶어서 핸드폰을 열었고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처음 보는 번호가 문자를 보냈다고 하였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별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찾는다 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고 하였다. 뭔가 너무 무서웠던 유성이는 일단 놀란 마음을 진정부터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한 통의 문자가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유성이는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날 굉장히 길었던 것만 같던 시간이 점점 흐르고 마침 여름이라 밖이 조금 일찍 밝아지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에 소금을 머금고 있었지만 한 손에 소금물이 담긴 컵을 들고 주머니에 커터칼까지 넣고 문을 살짝 열었다고 하였다. 문을 열어보니 다행히도 인형은 없었다고 하였다. 없네? 뭐지? 진짜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거야? 긴장과 약간의 안도를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에 갔는데 다행히도 인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소금물을 세숫대야 있는 인형에게 뱉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를 3번 외치고 혹시 몰라서 커터칼로 몇 번을 찔렀다고 하였다. 에이씨, 안 되잖아. 역시 다 뻥이었네. 이게 다 미신이라니까. 그러곤 창문을 보는데 이미 밖은 밝아져 있었다고 했다. 시간을 보니까 6시쯤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TV 프로그램이 저절로 바뀌고 혼자서 꺼져버렸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에 인형은 버려야 할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 재활용통에 인형을 버리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워야 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였다. 일단 세숫대야에 물을 버리는데 그제서야 까먹었던 뭔가가 생각이 났다고 하였다.
어? 여기 있던 못이 어디 갔지? 분명 옆에 둬야 한다고 해서 같이 뒀는데 이상하네. 인형은 분명 세숫대야 안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대못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장실을 다 뒤져보고 심지어는 그 문제의 TV 주변도 집안 어디에도 그 대못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때 온 몸에 소름이 확 끼쳤다고 하였다. 자기가 대체 뭐랑 술래잡기를 한 것일까?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을 켜보았는데 부재중 전화가 3통이 와 있었다고 하였다. 그 2통은 부모님이었고 그중 1통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문자도 봤는데 그냥 별 내용 없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하였다. 문자를 보낸 번호도 발신 번호가 전화를 걸려온 번호와 일치하였다고 하였다. 숨을 고르고는 그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였다. 다행히도 자신의 친한 친구가 받았다는 거였다. 뭐야? 얘가 나한테 장난치려고 문자 보냈나 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너 뭐냐? 너였냐? 아침부터 전화해서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러면서 아침부터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더라고 말하였다. 야, 너 근데 핸드폰 번호가 왜 그러냐? 나 번호 바꿨어. 번호 바꿨다고 너한테 얘기해줬는데? 저장 안 했나 보네. 좀 서운하다. 그러는데 막 서럽기도 하고 안도가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친구에게 울분을 토하며 막 모든 걸 털어놔왔다고 하였다. 야야야야, 내가 너무 심심해서 혼자 숨바꼭질을 해봤는데 분명 내가 예능 프로를 틀었거든? 근데 이게 자기 혼자 갑자기 영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더니 TV가 저절로 꺼지더라니까? 야, 겁나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냐? 너가 단단히 미쳤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딴 걸 왜 하냐? 근데 진짜 엄청 신기하고 무서웠다니까. 얘는 아침부터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네가 꿈꾼 거겠지. 라고 친구는 말하며 유성이의 말을 안 믿어줬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성이는 친구한테 왜 하필 새벽 그 타이밍에 뜬금없이 나한테 찾는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왜 했냐고. 그때 깜짝 놀라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돌아온 답변은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 뭐? 얘가 진짜 꿈을 꿔 제대로 꿨나 보네. 나 문자 보낸 적 없는데? 난 그 시간에 당연히 자고 있었지. 무슨 소리야. 문자랑 부재중이 찍혀 있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한 건데.
얘는 아침부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질 않나. 됐어. 나 다시 잔다. 끊어. 그렇게 친구는 전화를 끊었고, 뭔가 찜찜한 기분은 감출 수 없었지만, 뭔가 그냥 아무렇지 않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소변이 급해져서 화장실로 향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집 욕조에 그 인형이 다시 있었다고 하였다. 뭐야? 내가 분명히 갖다 버렸는데? 뭐지? 불안한 마음에 불을 켜려는 순간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이었다. 순간 정적이 찾아왔다. 분명 아침이었는데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였다. 뭔가 바닥을 끌고 오는 듯한 그 소리. 플라스틱이 마룻바닥에 긁히는 소리였다. 유성이는 너무 놀라 그것을 쳐다보려 고개를 돌린 순간 뭐야? 여긴 내 방이잖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유성이는 기다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에 들었다고 하였다. 휴대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4시 20분이었다. 유성이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다시 틀어막았다. 잠이 들었던 유성이는 입에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마셨는지 흘렸는지도 모르게 입 안은 텁텁하고 말라 있었다고 하였다. 아, 맞다. 소금물. 유성이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지만 이 놀이를 끝내기 위해선 소금물을 반드시 입에 다시 머금었어야 했다. 그때 방문 앞에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고 하였다. 찾았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을 거세게 두들기기 시작하였다. 유성이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여기 나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어. 유성아, 그것이 유성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유성이는 입을 막은 채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때 거실에서 TV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TV의 불빛을 통해 인형의 그림자가 방문 틈 사이로 보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방문 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10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던 그때 이내 TV가 다시 내가 틀어두었던 예능 프로그램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위가 고요해졌다고 하였다.
유성이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걸 끝내야 한다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방문 앞에는 생쥐 인형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유성이는 그것을 보자마자 입에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뱉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형을 다시 봉투에 넣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가 근처 공원 한켠에서 그 인형을 꺼내 태워버렸다고 하였다. 타는 냄새와 함께 인형이 천천히 그을려 갔을 때쯤 불길이 인형의 실밥을 따라 퍼지며 마치 웃는 얼굴처럼 찢어졌다고 하였다. 그때 타들어가던 인형에게서 찾았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인형이 모두 타들어간 것을 확인한 유성이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도망쳤다고 하였다. 분명 바닥에 쌀이 떨어지는 소리와 무언가 플라스틱 같은 것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하게 집은 굉장히 깨끗하고 고요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유성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이내 흠칫 놀라고 말았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유성이의 방문에 대못이 박혀 있었던 것이었다. 유성이는 그 못을 바로 뽑아 소금물에 담갔고 방문 밖으로 멀리 던져버렸다고 하였다. 그날 밤 이후 유성이는 가끔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는 했지만 다행히 그냥 트라우마로 인한 환청이었다고 하였다. 그 이후 유성이는 그런 글들을 읽기는 하지만 대부분 밖에 있을 때나 집에 누가 있을 때만 본다고 하였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들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하였다. 경상도의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 깔린 마을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하회라 불렀다. 낮에는 논두렁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밤이면 장작불을 피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마을은 가장 큰 축제를 열었다. 그 이름은 탈놀이였다. 숙면을 기원하고 귀신을 달래는 의식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광대는 연추였다. 그의 탈춤은 누구보다 능청스럽고 말재주는 번개처럼 빠르며 웃음은 사람의 근심을 잊게 만들었다. 연추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외치곤 했다. 허허! 대감마님이 부자란들 춤하나 제대로 추겠소? 돈으로 사람의 웃음은 살 수 있겠소이까? 관객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그날 구경 온 관아의 대감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의 풍자가 대감의 부패를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연추는 관아의 눈밖에 났다. 며칠 뒤 그는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어느 비 내리던 날 밤
연추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검게 그을린 나무로 만든 낡은 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눈매는 비틀려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연추야, 그 탈 어디서 난 게냐? 산 아래 옛 사당에서 주웠소. 그 이상하게도 이 탈만 쓰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오. 그날 밤 연추는 혼자 마당에서 탈을 쓰고 춤을 추었다. 북소리도 피리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발이 멈추지 않았다. 허공에 깃든 무언가가 그의 몸을 조종하는 듯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탈의 입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마치 웃고 있는 듯했다. 다음날 연추는 마을 어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얼굴엔 그 탈이 씌워져 있었고 입가에는 찢어질 듯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텅 빈 골목에서 낮고 길게 이어지는 웃음소리였다. 그날 밤 누가 마당에서 춤추는 걸 보았다 하더이다. 그게 꼭 연추 같았다오. 하면 귀신이 다시 무대에 섰단 얘기냐? 연추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 그의 무덤에 올려둔 탈이 사라져 버렸다. 며칠이 지나 마을 어귀에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누구도 북을 치지 않았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혹시 그 소리 들었사옵니까? 바람도 잠든 시각에 허공에서 불이 울린답니다. 그리고 그 북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검은 안개 속에서 한 광대가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질 듯이 웃으며 팔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씌우는 꿈이었다. 혹시 그 꿈 꾸었소? 당연하지. 나도 북소리를 들었지 않은가? 어땠소? 행색은 광대였소. 허나 그의 얼굴은 있지 않았소. 탈을 씌우니 꼭 그것이 사람의 형상 같더라고. 거참 잘도 웃던 양반이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말하는구려. 그 꿈을 꾼 자들은 다음날부터 하나같이 웃음을 잃었다. 마치 감정이 비워진 사람처럼 말이다. 몇 해가 흘러 마을에 새로운 대감이 부임하였다. 그는 미신을 굉장히 싫어했다. 여봐라,
귀신 탈이니 요괴니 하는 허튼 소리를 금하거라. 탈놀이는 오늘부로 패하노라. 탈놀이를 즐기는 자들은 그 즉시 잠에도 좋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하회탈놀이는 금지되었지만 몰래 탈을 찾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젊은 광대 서진이었다. 그는 연추처럼 인정받고 싶었다. 연추 어르신, 송구하옵니다만 저 또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합니다. 부디 그 탈을 제게 허락하소서. 그는 소문을 따라 연추의 무덤을 파헤쳤다. 그리고 흙 속에서 그 탈을 꺼내버렸다. 그 순간 나뭇결 사이로 피가 스며들어왔다. 붉은 액체가 뚝뚝 흘러내렸고 탈의 입가가 스스로 벌어졌다. 웃어라, 서진아. 마치 연추가 서진이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서진은 몸을 떨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내 탈을 얼굴에 쓰고 말았다.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 밤 혼자 춤을 췄다. 그의 춤은 점점 광기에 물들었고 그의 웃음은 비명처럼 들렸다. 탈의 저주가 시작됐구만. 그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그 광대 놈이 웃으며 피를 토하더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아래에 세워진 채 그 얼굴엔 탈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연추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밤만 되면 마을 어귀에는 새로운 탈이 걸려 있었다. 그것을 불에 태워도 다음 날이면 같은 자리 그곳에 똑같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밤마다 낮게 깔린 북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익숙한 목소리가 공명처럼 울렸다. 웃거라.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나 하회마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유산이라 불렀다. 외지인들이 몰려와 문화유산을 구경하고
옛 하회 탈춤을 구경하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허허, 다들 재밌게 보셨소? 이 탈에는 저주가 하나 걸려 있어. 이 탈을 쓴 자는 얼굴이 사라지고 죽는다는 저주요. 그 저주를 내가 오늘 한번 깨보려고 하오. 어떻게? 준비되셨소? 그럼 지금부터 풍악을 울리거라.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외지인들은 전부 돌아가였다. 그때 그곳을 정리하던 도중 방금까지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을 알리던 장호가 어르신들에게 물었다. 그 어르신, 매번 이렇게 가짜 같은 탈 말고 진짜 그 탈 갖고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그 저주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그 웃는 탈이 누구의 얼굴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연추와 굉장히 비슷하였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느티나무를 비추면 그 나무 아래에서 또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낮게 깔린 웃음소리. 오늘은 그대가 춤출 차례로다. 탈의 입가가 천천히 벌어졌다. 그 웃음이 누군가의 얼굴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렇게 축제 마지막 날, 여느 때와 똑같이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탈의 저주를 설명하려던 그때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 황급히 무대를 중단시키고 그곳으로 뛰어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장우는 마을 어르신들의 금기를 깨고 탈을 얼굴에 쓰고 있었다. 그 순간 장우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지막 축제의 퍼포먼스인 줄 알고 모두 열광을 하였다. 그 공연을 끝으로 장호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 달의 저주가 시작되었구나. 없애야 돼.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은 하회라는 마을을 없앴고 그 탈을 어느 깊숙한 곳에 봉인시켰다. 그 이후 탈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고 그것은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 버렸다. 사람들은 누구나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본인 인간의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달이 만들어낸 표정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날은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던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치킨을 포장해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현관 앞에 놓인 낯선 택배 상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택배에는 분명히 저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발신자의 이름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보내온 곳의 발신지는 충남 우체국, 발송, 물건명은 서류, 그 흔한 주문 번호조차는 없었습니다. 내가 요즘 인터넷에서 뭘 샀던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호기심 반 불안함 반으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조그만한 갈색 봉투 하나, 그리고 봉투를 열자마자 그 안에는 두둑한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만원권과 5만원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약 800만원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지? 잘못 온 건가? 하지만 택배 송장에는 저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면 이건 아마 의도된 택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택배 사진을 찍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자마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범죄자들이 수거책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털렸어요. 신고하고 CCTV부터 확인하셈. 댓글을 보고 정신을 차린 나는 이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래, 이거 신고해야겠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경찰들에게 의문의 택배 상자를 건넸고, 그들은 택배 상자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현금 배송은 불법이에요. 발송자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잠시만요. 그들은 송장 하단의 바코드 정보를 통해 발송지를 추적하였다. 송장에 적혀있던 대로 충남의 어느 작은 우체국이었고, 그래서 경찰들은 그곳의 CCTV를 조회해보기로 하였다. 며칠 뒤 CCTV를 조회해본 결과 CCTV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의 남성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는 한참을 줄 앞에서 망설이다 직원에게 그 상자를 건넸다. 누구한테 보내실 건가요? 가족이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긴 채 그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갔다. 경찰은 그의 얼굴 일부를 확보했지만
역시나 신분증은 가짜였고 사는 곳 주소도 허위였다. 그렇게 며칠 뒤 경찰은 택배 송장에 기재된 발신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강호준 씨 되시죠? 귀하께서 보내신 택배에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거 잘못 보낸 겁니다. 우체국 직원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신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네네. 그쪽 집 근처에 비슷한 주소가 있었어요. 아마 헷갈린 겁니다. 거기 그 동네 맞죠?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다. 그 남자가 말한 그 동네는 지도에 검색해야만 나오는 세부단지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분명 나의 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밤마다 현관을 정확히 2번 똑똑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였다. 신고하셨어요? 괜히 경찰이랑 엮이지 마세요. 그 돈은 원래 당신 겁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신 번호는 역시 모두 다 가짜였고 추적은 불가능했죠. 그 후로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불은 늘 항상 켜둔 채 잠을 청하곤 했죠. 그리고 누군가 현관을 세게 두들기는 착각도 들었으며 가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서는 날이면 장기 매매 납치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난데? 증상이 심각해진 나는 결국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친구 집으로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도 택배가 하나 도착하였습니다. 이번엔 손장조차 붙어있지 않은 채 그냥 이름 없는 상자였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달랑 한 장의 종이만 들어있었습니다. 그 종이엔 신고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 찝찝한 마음에 나는 경찰에 다시 이야기하였고 경찰은 이 사건을 아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세탁 루트 중 하나로 보고 수사를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발신자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 주소는 가족 외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빨리 그 일을 잊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조금씩 이 일들이 잊혀져 갈 때쯤 나의 새로 이사온 집 앞 현관에 또 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역시나 보낸 사람은 없었고 받는 사람 칸에는 이름 대신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찾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시죠?
이사 잘 하셨죠? 누구세요? 택배 잘 받으셨잖아요. 그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바로 끊겨버렸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다시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은 말을 하였다. 아마 지금은 추적 불가능한 인터넷 전화일 겁니다. 혹시 또 상자가 오면 곧바로 신고하세요. 그로부터 며칠 뒤 빌라 관리소에게 연락이 왔다. 내 우편함 근처 CCTV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며 보여주더군요. 화면 속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현관에 뭔가를 놓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 택배 발송 CCTV 속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이번엔 제대로 보냈어. 며칠 뒤 저는 또 하나의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주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전 직장에서 일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고,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내가 집 앞에서 경찰과 이야기하던 장면이 담겨 있었고, 곧바로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이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에요. 저는 다시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그 USB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며칠 후 다른 사건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그를 대신한 형사에게 설명했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 그런 신고 내역은 없는데요? 택배 신고? 현금? 예, 접수된 기록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직접 제 집에 왔었어요. 형사님 이름도 알아요. 그 신수철 형사님이셨어요. 그 이름의 형사는 저 없는데요? 그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차갑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날 온 형사님은 누구였던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짐을 쌌고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기록이란 확신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 요즘 뭐하고 사냐? 집 앞에 택배 하나 와 있던데?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제가 마지막으로 몸을 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자 한 통이 또 왔고, 그 문자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보낼 차례야.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이나 이상한 물건들이 택배로 도착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의 의도일지도
모릅니다.